네, 안녕하세요. 7주차 셰일가스의 역할, 오늘은 2교시 셰일가스 개발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셰일가스의 개발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은 이제 셰일가스 붐에 따라서 이런 셰일가스 개발이 전 세계에 어떤 효과를, 파급 효과를 미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일가스 생산 기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수평 시추 기술과 수압화세 기술, 이 진보와 융합에 의해서 됐다고 했죠. 그래서 수평 시추를 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지표의 표면을 갖다가 덜 어지럽히기 위한 시추 기술은 패드형 시추 기술이 있고, 다단계 수압화세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수압화세 물이 90% 가까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모래, 그리고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가고, 스테이지를 200에서 300m 단위로 나눠서 쪼개서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특징은 2년 이내에 평생 생산할 거에 50에서 90% 이상을 생산한다는 생산량 급감이라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생산이 안 되는 건데 수압화세를 했기 때문에 수압화세 면에서는 수수율이 높아서 수압화세 된 면에 있는 것만 일단 생산하고 나머지는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 세계 셰일가스 매장량은 어디가 제일 많다 그랬죠?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캐나다. 대부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 매장량은 많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서비스 기술도 낮고, 그리고 존재하는 지역들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시추할 때 시추 비용이나 이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미국은 적은 돈으로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하지만 새로 생산하는 지역에는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 국내의 에너지 수요를 맞추려면 자국 내에 가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천성, 그래서 스촨 프로빈스라고 하는 사천성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개발이 2010년도 이후로 준비가 돼서 지금은 전체 생산량에서 아마 맥시멈 10%까지는 셰일가스가 생산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메인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멕시코도 적극적으로 셰일가스를 개발하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셰일가스를 포함한 전 세계 가스의 생산 예측은 아직까지는 다 전통 가스가 주를 이룹니다. 어느 나라만 빼고 북미만 빼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미는 비전통 가스가 성장세를 이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필이면 왜 미국만 그럴까? 그렇죠. 기존의 컨벤셔널 오일, 전통 석유가스 자원을 개발하면서 무엇이 존재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인프라가 충분하죠. 그리고 테크니컬 서비스가 바로 되는. 그러니까 전화기 들고 내일 시추합시다 하면 바로 시추기를 갖고 와서 2주 이내에 시추를 할 정도로 과장을 하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프라가 갇혀 있다는 소리는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2015년의 예측이지만 이미 미국은 70% 이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2040년이 되면 전체 미국의 가스 생산량 중에 70%가 셰일가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3년도 안 돼서 목표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은 나라에서 석유가스를 관장을 안 하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펙이나 다른 나라들은 내셔널 오일 컴퍼니가 있는 거야. 한국의 석유공사처럼 국영석유 회사들이 나라를 대신해서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북미는 온전히 뭐에 의해서 이런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느냐?
유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가스 가격이랑 유가. 근데 왜 유가라고 하면 가스 가격에 거의 70% 가까이는 유가에 연동이 돼 있어요. 가스 가격이 독립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면은 가스 가격도 거기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가스를 연소시킬 때 나오는 에너지랑 오일을 연소시켰을 때, 석유를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비율을 계산을 해서 가격을 설정을 한 거예요. 에너지 밸런스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유가를 기준으로 이런 활동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예상보다 더 빨리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유가가 비싸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 네 나라,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치면 아르헨티나까지 추가를 하면 대표적으로 셰일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5대 국가가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국 가스의 생산 구성에 비르면 2010년도에 23%, 2012년도에 40%, 2018년도에 70%예요. 셰일가스가. 여기 타이트 오일이라고 나온 거는 셰일 오일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오일 중에는 타이트 오일이 전체 미국 생산량의 60%예요. 이제 지금은 거의 안정적으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70, 80% 정도까지 올라와서 최대 생산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비전통 자원이 더 이상 비전통 자원이 아닌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또 다르다는 거죠. 오펙과 비슷한 나라들은 왜 셰일가스, 타이트 가스가 있는데 개발을 안 할까? 그렇죠? 쉽겠죠.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어려운 거를 개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들의 구성이 뭐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런 석유가스 개발의 정책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에너지가 이제 독립이 됐죠. 셰일가스 붐에 따라서 미국은 에너지 독립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에너지 독립국이 안 됐을 때, 정말 1970년대에 거의 10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최대 피크를 이뤘다가 점점 감소가 되고 2010년도 이후로 다시 급증을 한다고 돼 있었죠. 자,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가스 기준으로 봤을 때 가스도 70년대 최상으로 오다가 가스가 점점 감소를 했죠. 그러다가 소비량이 가스가 증가를 더 하고 생산량이 격차가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수입에 의존을 했죠. 근데 이제 2015년도부터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생산이 급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로 2040년대 추정을 하더라도 향후 연간 35TCF, 35주 입방피트의 가스를 셰일에서 생산하는 거로 고정이 될 수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수출이 나오니까 얘를 뭐로 하게 되겠어요? 만약에 같은 대륙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파이프라인으로 수출을 하지만, 그렇죠? 바다를 건너서 타 대륙으로 가려면은 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LNG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LNG로 만들려면은 어디서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어요? 항구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해안가니까 걸프 오브 멕시코가 석유를, 가스를 생산하는 게 다 모여서 거기에 LNG 설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NG 설비가 늘어나면 LNG 운반선이 만들어야 되니까 또 조선업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 생산이 소비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가스 수출국이 되고, 일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기여를 하고 있나? 작년부터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갖다 잠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LNG를 유럽 국가들한테 지원을 하거나 수출을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셰일가스의 붐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에너지는 독립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에너지 독립이 된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나?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셰일가스 붐이 일어났죠. 최근의 문제는 뭐가 되죠? 기후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는 거죠, 이제. 근데 화석 연료도 단계가 많다고 했죠. 석탄, 석유, 그다음에 가스. 이거에 따라 가지고 탄소의 집중도가 또 다르니까 영향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스 가격이나 그다음에 탄소세를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러면 미국은 과연 석유가스를 포기할까? 자, 미국은 때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알래스카에 시추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도 극지방, 북극의 석유 개발을 지원을 하기도 했어요. 정부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시추를 할 수 있는 걸 인허가 하는 걸 갖다가 허가할 수 있는 걸로 산업을 갖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미국의 현실을 보면 셰일가스 붐이 일지만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기 전인 2010년도까지는 결국 어느 정도 돼 있으냐면 300억 정도의 매장량이 있었어요. 300억 정도의.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양이 300억 배럴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셰일가스 붐이 일면서 현재 2018년도 말에는 60억 배럴이니까 결국 계속 늘어나요. 자, 그러면 300억에서 600억 배럴로 늘어났으니까 결국 300억 배럴 정도의 셰일 오일, 타이트 오일의 매장량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균 700만 배럴로 생산한다고 하면 몇 년 동안에 끝나는 거예요. 12년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셰일 오일을 하루에 700만, 근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22년도에는 셰일 오일 생산량이 미국 생산량 중에 900만 배럴을 생산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셰일가스도 어쩌면 영원히 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극 개발, 그 다음에 서해 쪽에 미국의 이제 그 대서양 쪽에 시추, 그 다음에 걸프 오브 멕시코에 시추하는 거에 대한 허가들을 인정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게 반복이 돼요. 그 얘기는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됐지만 여전히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지금 하느냐? 나중에 20, 30년 뒤에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석유를 탐사부터 생산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그렇죠? 적어도 10년,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얘기는 10년, 20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롱 리드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게 언컨벤셔널 리소스, 비전통 자원, 그 다음에 시임의 유가스전, 그리고 극지방, 요 세 가지를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셰일가스는 계속 개발이 될 거냐?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기술자들이 일단은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기술자들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은 많을 수도 있는데 스킬드 워크포스가 없을 수도 있죠. 파이프라인이 없을 수도 있죠. 기술력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냥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거 인프라 다 있죠.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스 가격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스 가격이 유지가 되는지, 충분한 양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 따라서 각 나라의 셰일가스 개발의 단계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셰일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첫째는 미국,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 벌써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펙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세력이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에너지의 패권을 다시 갖게 된 게 결국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붐은 LNG를 만들어서 보내거나 많은 설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업이나 철강업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셰일가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가스 기반의 석유화학 업계한테는 호재가 될 수가 있지만, 납사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 차이대 때문에. 자, 미국이 셰일가스가 MMBTU, MM이라는 거는 밀리언입니다. 열량이에요. 여기는 브리티시 서멀 유닛인데, 이거의 열량 단위는 뭐냐면 영국이라는 말이죠. 1파운드의 물을 1파레나이트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에요. 정의가 물 1파운드를 1파레나이트 화씨 1도를 할 때 필요한 열량이에요. 지금 그래 단위가 미국에서 이 가격이 3불 내외예요. 3불, 4불. 근데 지금 유가가 얼마냐? 약 7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죠. 비율이. 근데 원래는 요 가격의 차이가 에너지 밸런스상은 7배 정도 되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가스 가격이 3불이면 유가는 3, 7이 21, 20불만 돼도 돼요. 배럴당. 그러면은 우리가 커피를 끓일 때 가스를 떼건 오일을 떼건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량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놀다 보니까 미국의 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으로 이동을 하니까,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미국이 가스를 이용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쓰면은 석유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하니까, 옛날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도망갔던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 산업에서, 미국의 국내 산업에도 셰일가스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셰일가스는 가스의 관련 산업의 영향을 보면 결국 말씀드린 대로 개발 생산 단계에서는 뭐 시추, 서비스에서 강반, 그 다음에 펌프도 많이 필요하니까 펌프, 이런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토목회사들이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운송과 관련돼서는 파이프라인, 해외를 갈 때는 뭐가 되죠? 해양 플랜트, LNG 설비, 조선업. 그 다음에 얘가 시장으로 가면 얘를 가지고 가스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입. 한국 같으면 이제 이런 트레이딩하는 도입을 어떻게 할 건지도 원료 구매 아니면 구입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겠죠. 최적화하는 거를. 그 다음에 가스 발전이 상대적으로 석탄 발전보다 미세먼지도 안 나오고 이산화탄소 방출량도 40%까지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를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사 기반의 석유화학 제품 대신에 가스 기반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셰일가스의 특징은 뭐냐면 디클라인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이 시작이 되면은 자주 시추를 해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근데 또 하나는 미국이 시추를 한 다음에 생산으로 가는, 탐사해서 생산하는 기간이 수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들을 보니까 오일 리그는 왜 하느냐? 시추를 하기 위한 시추 장비를 우리가 시추기를 리그라고 불러요. 리그. 자, 그럼 시추기가 증가를 했어요. 시추기가 증가를 하면 바로 뭐가 생산이 증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추기가 증가를 하는데 오일의 생산이 증가하는 거는 시추기 증가하는 시점이 여기죠. 그 다음에 오일이 증가하는 시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 격차가 한 3년 정도 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추가 감소하는데 생산은 계속 여전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감소하는 걸 보니까 시추 리그스가 감소하는 거를 쭉 시작하는 시점이랑 생산이 감소하는 시점을 보니까 한 1년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1, 2년 동안의 생산이 급감을 하죠. 그 기간에는 생산이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추 수랑 생산량이랑 관계가 돼 있는데 그 리드 타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거예요. 뭐보다? 컨벤셔널 오일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컨벤셔널 오일은 탐사기간 5년, 개발 생산기간 5년, 그 다음에 생산기간 20년이죠. 그래서 생산 준비기간이
10년에서 15년까지 걸리니까 리드 타임이 길다는 특징이 있었죠. 근데 쉐일은 리드 타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쉐일 오일이 초기 붐에는 이게 길어요. 근데 얘가 숙성이 돼서 이미 그 생산 안에서 추가 생산을 하기 위한 추가 시추를 하는 거에는 리드 타임이 6개월 이내로 개발 단계가 안정화되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지별로 초창기에는 2, 3년이 걸리지만 얘가 머추어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 감퇴되는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시추하는 인트레를 시추를 할 때는 생산 기간에 이르는 기간이 짧게는 3개월 후에, 시추 후 3개월 후에 바로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짧은 리드 타임이 셰일가스 산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궁극적으로 유가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추를 해서 생산이 많이 됐어요. 근데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시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유가가 떨어져서 시추할 돈이 없어요. 수익이 안 나서. 그럼 시추를 안 하죠. 그러면 생산이 또 감소가 되고, 생산이 감소되면은 또 공급이 줄기 때문에 유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밴드 형태를 가지고 유가가 움직이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다른 세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가 가동적인 시추리그가 무슨 관련이냐? 저유가일 때는 신규 시추가 급감을 해요.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돈이 없어서. 왜 그런다고 얘기를 했죠? 이 셰일가스는 특정한 유가의 어느 유가보다 높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수압 파쇄를 하기 때문에 시추 비용,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은 유가가 높으면 시추도 높죠. 게다가 유가가 떨어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시추도 떨고 연동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유가 시에는 신규 시추가 급감을 하지만 고유가 시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신규 시추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와 시추가 관련.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저유가 시기에 시추 리그가 그냥 동네에서 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현장으로 가기 전에 대기하는 단계인데 저유가 때는 시추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놀고 있는 시추기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셰일 오일이 경제성의 한계 유가의 변화를 주기도 해요. 자, 유가가 높으면 사람들이 시추 비용을 깎지 않고 그냥 시추를 막 하죠. 그래서 생산 단가가 80불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유가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시추를 안 하죠. 시추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시추 비용을 깎아줘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추 회사가 한 90%의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예요. 비용 감소에.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생산 운영을 해서 그 마른 행주 짜듯이 해서 나오는 게 한 10%의 비용 절감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40%에서 50불, 40불에서 50불 정도 되는 유가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게, 여기서는 50불 정도로 유가가 경제기전 유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유가에도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사우디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죽이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단행을 했었죠. 그런데 미국이 적응을 했다는 소리예요. 뭐냐면 비용 감소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생산적인 경제성 유가가 셰일가스에 대한 것들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불, 50불만 돼도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경제성이 맞는 상태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셰일 오일의 경제성에 변화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는 70불에서 100불 사이의 가격을 유지해야, 유가를 유지해야 경제성이 됐는데 결국 비용과 운영 효율 향상으로 2016년도 저유가가 2014년도 말부터 저유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40불 이내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역별로 다 다른 생산 단가예요. 왜냐하면 생산량이나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르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 저유가일 때는 30불대에서도 지역적으로 다르지만 오일 쉐일 오일이 경제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시추 비용이나 수압팟의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2015년부터 감소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이 셰일 가스가 많이 남는다고 했죠. 그럼 이 가스 생산된 걸 갖고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느냐? 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넘치는 셰일 가스 생산량을 가지고 LNG를 만들거나 탄소 중립 시대에는 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수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LNG에서 수소를 만들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O2가 나와요. CO2가. 그러니까 이 CO2를 어디에? 땅속에 다시 묻는 거예요. 누가 잘하겠어요? 석유회사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가스 생산은 줄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셰일 가스 생산량을 가지고 수소 생산과 CCS를 연계를 하면은 미국은 화석연료 시대에서 수소 시대로 가도 주도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을 어떻게 보면 속으로 웃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셰일 가스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